KDI 이진국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숲을 좀 저와 같이 걸어가 보시죠. 이 시장 생태계라고 하는 이런 숲을 걸으면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생겼고 또 특징과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생태계를 갖고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장 생태계 관련해서 최근 부쩍 많이 들리는 표현들이 있죠. 이 저성장이라는 표현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습니다. 그리고 양극화라는 표현 많이 들으시죠. 이 양극화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소득의 양극화 상당히 심한 것 같고, 또 일자리의 양극화, 또 대중소기업의 양극화, 생산성의 양극화. 요즘에는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의 양극화도 상당히 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?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가?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가 급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어제 우리 손에 있던 경제적인 파이보다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은 파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약간의 분배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 우리의 파이가 더 커질 테니까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는데, 오늘날에는 이 파이 자체가 정체되고 고정되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움츠러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이득을 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, 그래서 이 범국민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런 표현들이 더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시장 생태계에는요,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. 대기업부터 중견기업, 중소기업, 그 아랫단에는 또 소상공인, 자영업자.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, 이 자영업계.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규모 기업 집단, 이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요, 개선 방향이 있지만 재벌의 문제를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 좀 조명을 해보고요. 앞으로 이 슬라이드에 나올 이 문제점들이 이 모두가 재벌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 주장에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요. 다만 이 시장의 경쟁성이 저하된다는 부분,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부분, 협상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이 부가가치가 불합리하게 배분된다, 이런 부분들의 가운데는 재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. 재벌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경향입니다. 이 회사를 지배하는 기능을 보면 이 소유하는 기능이 있고요, 또 회사의 전반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 경영하는 기능이 있는데, 이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. 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은 이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창업 이후에 시장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외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. 이 투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. 보통은 주식 발행 형식을 띱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창업자 1인에서 투자자 다수로 전환이 되죠.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창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손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럼 상속세 납부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창업자 및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업을 장악하기 어렵게 됩니다. 그러면 제3의 경영인이 와서 이 회사를 책임지는 그런 형식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이 소유와 경영이 분화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. 하지만 국내 재벌은 상당히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 경영에 머물러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현상이 가능한가?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. 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와 핵심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회사 자금을 출자를 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, 그리고 더 밑에 이 증손회사까지 설립을 할 수 있고요. 전체적인 이 계열사, 그룹 계열사를 통제를 할 수가 있죠.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출자 관계가 핵심입니다. 자기 지분과 그리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이 우호 지분을 결합을 하게 되면 의결권 과반을 확보할 수 있고, 그렇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, 이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경영인을 계열사 사장으로 두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총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해서
실질적인 독립 경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.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두 번째 특징은요, 사업 다각화입니다. 이 재벌들은 제각각 다른 업종들의 계열사를 설립을 하고요. 그것을 하나의 그룹 안에 포진을 시키죠. 그래서 거대한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. 현황을 잠깐 살펴보시죠. 재벌 그룹의 계열사 현황인데요. 이 SK 계열사가 123개로 지금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삼성, 현대자동차, LG, 롯데,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두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. 계열사 수가 수십 개에 달하고 이것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또 훨씬 늘어나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계열사가 각각의 업종들의 존재를 하면 내부 거래를 맺기 상당히 용이한 환경을 형성을 합니다. 조금 이따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. 이 내부 거래라는 것은 이 시장 거래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와 시장의 공급이 만나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이 우리 경제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와 괴리되는 면면들이 좀 드러나게 되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. 거대한 기업 규모와 경제력인 집중. 이 2017년도 기준으로요, 국내 광제조 분야 매출액 전체가 한 1,500조 정도 넘습니다. 한 1,5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중에 47%가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. 실로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. 근데 이제 근로자 수 비중을 보면 한 19%, 20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이 또한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매출액 비중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.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종사자 수 비중도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로봇이라든지 기계화, 자동화, 이게 노동 인력을 대체를 하는 현상이 훨씬 더 심화가 될 텐데 이 수치가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으로 세 번째 이 거대한 기업 규모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이 거대한 기업 규모, 이 경제력 집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총수 일가가 이 소유 경영을 일원화시키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 아래에서 사업 다각화 시킬 경제적인 요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이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아니라 돌고 도는 이 서로가 서로를 이 공고히 하는 그런 순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특징을 세 가지 간략히 짚어드렸는데요.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각각의 특징들이 각각의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입니다. 첫 번째, 소유와 경영의 일원화라는 이 경향 때문에 이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. 회사의 주인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주주 전체입니다. 그런데 이 3%에서나 4% 정도 되는 이 조그마한 지분율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. 이 총수 일가에 그러면 이 기업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됨에 따라서 총수 일가 이해에 따라서 기업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. 그리고 상당 부분 이 오너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땅콩이라는 말, 또 물컵이라는 말,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? 몇 해 전에 우리 세관을 좀 시끄럽게 했던 그 오너리스크의 대표적인 전형 사례죠. 이 총수 일가가 독단적인 경영을 하게 되고 일탈을 하게 된 그런 현상들을 일컫고요. 또 통행세라는 말도 종종 들립니다. 이 계열사 밖에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열사 간의 거래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컫습니다. 또 이 총수의 지위가 자손들에게 세습이 됩니다. 3세, 4세. 세습이 되는 것이 뭐 전혀 문제는 아닙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. 하지만 그 과정이 이 언론에서는 좀 점잖은 표현들을 쓰죠.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과정에서 이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징여라든지 탈세 이런 것들이 이 눈살을 좀 찌푸립니다.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경영 투명성 저하에서 그리고 소유 경영의 일원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은 사업 다각화였습니다. 이 다각화된 이 체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내부 거래 만연입니다. 그리고 시장의 경쟁성 저하입니다.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한번 보시죠.
내부 거래가 이제 일반 집단보다는 훨씬 높은 비중이 있는데 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51개를 살펴봤었을 때 그 내부 거래의 절반 이상이 수의 계약으로 맺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십니다. 이 수의 계약이라는 건 독립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이런 채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계약 형태입니다. 평균적으로는 50%가 넘고요. 이 80% 이상, 90% 이상, 심지어는 100%에 이르는 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수의 계약과 내부 거래가 너무 만연하게 되다 보면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바람직한 시장 생태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부 거래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상품들이 있죠. 내부 거래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텐데 제 문제의식은 이게 너무 만연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내부 거래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 총수 일가가 핵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을 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내부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대표적인 그 사례가 보시다시피 일감 몰아주기인데요. 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 부실기업일지라 할지라도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. 일약 대기업이 돼버리는 것이죠. 반면에 이 지원에 활용된 기업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들은 이익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세 번째, 거대한 경제력 집중입니다. 이 특성으로 인해서는 기업 거래의 공정성 저하, 수직 거래의 공정성 저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라는 것, 다른 말로는 시장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. 소수의 기업이 그 시장의 마켓 파워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거래 상대방이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비대칭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쉬운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. 대규모 유통업, 제 주 전공이 그쪽인데요. 이 대규모 유통업 사례를 보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, 온라인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. 아울렛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대규모 유통업이 거래를 맺는 납품업자들이 수천 수만 개 정도 됩니다. 그 상황에서 이 납품업자 한 곳과 거래가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? 뭐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유통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그 납품업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경미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납품업자가 아니더라도 대차 거래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납품업자 생각을 해보면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와의 거래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. 이 거래의 계약을 맺고 나면 매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비대칭하다.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요. 협상력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. 이게 좀 잘못된 경우로 갔었을 때 수직 거래의 공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죠. 이 표에 빨간 그 글씨로 여러 가지 숫자를 제가 마크를 해두었는데 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조정 실적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고 건수가 상당한 비중 또는 크기에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생태계의 특징과 문제점 좀 어두우시죠?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밝은 면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어두운 면을 좀 다녔는데 우리 미래 생태계를 좀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구성을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짐작하셨다시피 이 재벌에 대한 비판은 재벌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. 또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. 비판은 이 소유와 경영이 일어나는 구조 속에서 기업이 불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사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그 지위가 세습된다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따라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자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로 저는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될 수 있는 융합형,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이 전문 경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시장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이 경영자를 전문가를 경영자로 앉히고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.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. 그 회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
결정을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. 또 주주를 중심에 두고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런 장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전문 경영의 장점들이 이 소유 경영의 단점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. 1대1로 대비가 됩니다. 이 말이 즉슨 이 소유 경영의 단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의 속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전문 경영이 완벽한 체제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단점들이 또 분명해요. 이 전문 경영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기업의 명운이 달린 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 전문 경영인들은 고용된 사장이거든요. 임기 또는 계약 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적 안에 뭔가 성과와 평가를 내야 되고요. 실적을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기업의 장기 비전이라든지 장기적인 목표 이것에 따라서 어떤 움직이기보다는 그 평가와 성과를 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기가 쉽습니다.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이죠. 재미나게도 이 전문 경영의 단점은 이 소유 경영의 장점과 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. 요지는 이 두 경영 체제의 장점을 합하는 것이 이 단점들을 동시에 치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이고요. 이 소유 경영의 단점을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경영 투명성 저하에서 나오는 단점들입니다. 이 반대로 좌측 하단에 전문 경영의 장점을 보시면 또 흥미롭게도 이 세 개가 이 경영 투명성이 뒷받쳐져야 전제되어야 나올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. 그렇다면 연결고리는 분명하죠. 전문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에 대한 견제 통로를 확보하는 길, 이것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전자투표제라든지 이 주주 대표 소송제,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저는 좀 확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. 이것들이 좀 확대가 됐었을 때 재계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. 이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, 투기장이 될 것이다,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고 오너에 대한 견제 통로를 확보했었을 때 투기장이 된다,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있는가, 이 사실을 대변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. 적절한 시점에 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두 번째, 이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이 부당 내부 거래 해소와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됩니다. 이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 내부 거래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추진이 되려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계열사 간의 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그룹 전체의 어떤 시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거래여야 되는데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내부 거래들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 설립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, 그리고 이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되는 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, 그리고 이 지금은 법망을 좀 피해 있습니다. 이 손자 회사를 규제의 망에 넣는 방안,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이 내부 거래를 차츰차츰 이 시장 경제, 이 시장 거래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모든 기업이 공정한 틀 위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장 생태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경제적 집중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죠. 불공정 거래 해소와 수직 거래의 공정성 확립 반드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바라건대 미래에서 기업들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규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대등하게 협상하고 계약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지향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소하고 또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. 신고와 적발 확률을 제고하고 위법 행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또 부당한 전속 거래라든지 특약을 좀 지양시키고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반대로 기업도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납품거래선 다변화로 이 특정 업체로 너무 의존하지 말고 거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될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
또 요거는 이제 중기부 쪽 소관인데요. 그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확보해서 좀 더 시장 정보에 밝은 이 사업자 단체가 그 협상 과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짧게 거의 20분째가 시간을 다 썼는데요.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. 투명하고 활기차고 공정한 시장, 그렇게 붙였습니다.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. 생태계. 이 생태계라는 것은 이 크고 작은 구성원들이 더불어 공존하는 곳입니다. 교류하고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입니다. 이 키가 큰 나무도 있고요, 중간 나무도 있고 갓 자라는 새싹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각자가 서로의 몫을 열심히 가져가되 서로의 몫은 지켜주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제 아들도 오늘 이 생중계를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한국의 시장 생태계는 그 자연의 모습처럼 좀 건강하고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